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계속됐습니다. 유언의 귀환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귀환이냐, 이 대한민국의 추락이냐, 이 명제는 헌재 재판관 8명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조태용이 어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조태용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메모 작성 시점에 공관이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홍장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공관에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홍장원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를 작성한 곳이 공관에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빌미가 됐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한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유력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조태용이 경위를 쓰는 걸로 봐서 아마 박선원이나 박지원 중에 박지원인 것 같죠. 그러자 이 국회적 대리인이 물었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 박지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맞느냐? 이렇게 묻자 조태용은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홍장원은 박지원, 박선원이 국정원에 있을 때 인사청탁을 7차례나 한 부패 관료였던 것입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 심리가 벌어지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재판 진행이 끝내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법에 빤하게 적혀있는 것인데도 그것에 위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짚어드렸습니다만 2020년 이미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상관이 없이 당사자가 부인을 하는데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걸 또 천재연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내세워서 말을 했죠.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명색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일반 형사법정에서 보장받는 잡범들의 인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정의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윤곽근 변호사의 말입니다.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와 주요 예산 삭감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덕수에 대한 정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중요 정인으로 신청했으나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한다. 윤갑근은 그 말 외에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갑근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정의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이 거론이 됐던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상황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그래 8명밖에 없었으니까 이정미가 퇴임하면 7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 탄핵 심리를 서둘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서둘렀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죠. 이후에 변호인단은 총사퇴를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법재판소는 8명 중에 2명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지 모르니까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없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곧 끝나는 진보좌파 헌법재판관 임기 전에, 지금 4월 18일 날 2사람이 나가죠. 문영배,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미선입니까? 그 전에 탄핵 결론을 얻기 위해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졸속 재판을 지금 감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변호인단 총사퇴가 헌법재판관 그 중에서도 이 졸속 재판을 주도하는 문영배, 이미선, 정기선 등에게 먹게 될까요? 당장 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있으므로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 후에 향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많은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예정된 변론을 대부분 진행한 상태라서 변호인 총사퇴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임처럼 보였다는 비판자의 시각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흠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뜩이나 편향성 논란과 함께 남편이나 동생 등 가족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것 때문에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21세기 문명국에서 이게 뭐라는 짓입니까?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이처럼 공정을 의심받는 허물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적어도 회피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있어야죠. 그것도 납득할 만한 응답을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아직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아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노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당사자가 심판정에서 헌재 심판정에서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데도, 수사기록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는데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데는 그저 놀라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표명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역사의 법정이 언젠가 열린다면, 아니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열린다면 그때라도 허명은 허명이지만
단두대에 오를 테니 말입니다. 자, 사정이 이런데 사법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양심을 모두 냉장고에 얼려두고 다니는 건가요? 이 사법부가 딱하게 보이는지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장에서 퇴임을 한 윤 판사가 기자회견에서 모처럼 사법부 반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흥분한 시민들이 난입한 사태를 두고 사법부의 신화가 무너졌다며 법원 난입 사태에서도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제가 본 사법부 판사의 최초 반성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판사 대부분이 엄벌과 재발 방지만 외치고 있을 때 법원이 자성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동했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습니다. 아마 김영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 같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사법부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사법부 신뢰 문제로 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90년 법관이 된 이후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서서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그가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일부 국민은 폭도가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많은 신문 독자들이, 그리고 방송 시청자들이 법원의 청인들이 난입을 한 걸 보고 아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건 법원이 자초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하는 판사의 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이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부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를 믿지 않고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는 사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철사이기도 하다. 법원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문제되는 판결이 있었다 해도 법원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서부법원에서 재판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유독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법관 개인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원을 안 믿으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나.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한 비판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일제 안중근 재판부도 할 말 없다고 말할 때까지 안중근 의사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여성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작심 비판한 말입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방에 올린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근거가 돼서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이사에게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이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할 말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이사의 주장을 경청했다. 저도 이 내용은 기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림은 이 장면과 비교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은 정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한 윤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문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기각된 일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인신문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정인을 신문할 기회를 준다며 헌재가 이를 불허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 아닌가.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겠습니까? 2023년 9월 유창훈 판사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영림 지검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관이 편향성 문제로 자질이나 태도를 의심받고 있는데 이제 절차적 정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유독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거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영림 검사 역시 헌재의 편향성을 거론한 것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유를 찾는 일에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 마치 답을 미리 정해놓은 듯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는 그렇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았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인가 아닌가? 불과 2시간 뒤에 국회는 해제 요구를 건의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국회의 결의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인가 아닌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여기저기서 말했습니다. 절대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원수가 비상대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 적어도 문민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0%가 넘는 법조인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란 자들은 저와는 다르게 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올가맸습니다. 거기에는 곽종건의 오염된 정언, 그러니까 김병주와 박선은 박범계와 미리 만나서 오염이 되어버린 정언, 그리고 홍 장관의 오염된 메모, 계속 말을 바꾸는 그 오염된 메모가 증거로 동원이 됐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하자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데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구속기간이 끝나자 단 한 차례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그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로 기소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범란의 1등 공신입니다. 저는 이걸 범란이라고도 봅니다. 결국 나머지 남은 공문을 차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결승점을 향해 숨가쁘게 달리는 중입니다. 자, 이러니 그 간단한 질문, 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될 듯합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생각해도 계면 찍었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협박성 멘트가 목이 걸리는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서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다가 멈췄었습니다. 어제 일단 정지를 보여준 겁니다. 8차 변론 이후에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고 종결을 하다가는 자칫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인 9차 변론을 오늘 1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쩌면 10차, 11차까지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열어야만 합니다.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헌법재판관 중에 3분 내지 4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귀환이 멀지 않았다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차 변론 말미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2월 18일에 지금까지 채택이 됐지만 조사가 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 양측이 그동안의 주장과 입증 내용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평일을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재차 신청을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 장관에 대한 정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홍 장관에 대한 정인 채택을 결정을 하면 아마 변론 기일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죠.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야말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를 정인으로 다시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탄핵재판에서는 졸속 재판을 둘러싼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재판부 간에 언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변론에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한 총리 등 정인 채택 여부를 내일 평일을 거쳐 결정을 한다. 이래 말을 해놓고서 오는 9차 변론 때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다. 이는 이미 정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 이 정인 신청에 대한 평의를 내일 그치고 결정할 것이다. 제 말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달라. 말하자면 정인이 결정이 다시 된다면 변론기를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어서 왼손으로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라 탄핵심판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관 8명 모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결코 자신이 졸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정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제 구인까지 요구했습니다. 당초 어제 조지호에 대한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신문이 취소됐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조 청장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주요 정점과 모두 연관된 증인으로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그 내용이 바뀌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더라도 꼭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구인까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은 사유를 상세히 써서 정인 신청을 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정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도 정인 신문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이 하도 여기저기서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차라리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정인으로 신청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2주 뒤에는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처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언론은 내란죄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에 하나인데, 아니 대통령 탄핵소추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헌재에서는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이 진술 번복으로 되레 의문만 커졌다고 썼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법조인의 지적이 이렇습니다. 내란 의혹 규명은 고사하고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헌재는 2말 3초 선고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2말 3초 선고. 이건 널리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운 겁니까? 이재명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언론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은 같은 혐의를 기소한 형사재판과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썼습니다. 이렇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15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해왔다. 혈액암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빠져서 증인 수는 14명이 됐다. 게다가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건 전 특수전 사령관, 홍장훈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을 신문을 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불과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에 3명에서 4명을 몰아서 신문에서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은 520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신문조서, 진술조서를 모두 다 부동의를 하니까 증인으로 불려야 되는 증인만 52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내란죄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인한 데 따라서 520명의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인을 불러서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 하는 것이 검찰의 보관입니다. 자,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내란에 동조했다며 탄핵 소추까지 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연관성이 적다,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의 핵심 증인들이 했던 진술과 헌재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상이한 것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이 내세운 곽종건과 홍장원은 말 것도 없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진술조서와 신문조서와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신문을 해야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탄핵 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천재인 공보관을 내세워서 우리는 형사재판과 다르다, 우리는 헌법재판이다면서 증거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리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되어 있다. 그 진술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수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조수 내용과 탄핵 심판에서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세 사람, 곽종건, 그리고 홍장원,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 세 사람의 진술은 조서에 적혀있는 것과 헌재 심판정에서 증언한 것과 너무나 상이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되짚겠습니다. 헌재는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진행을 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의결기관인 국회가 신청인데도 의결 없이 우원식의 독단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쓰던 걸까요? 이 사건은 2월 10일 변론 제기된 뒤에 다시 종결했고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과 같은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적용한 의결 정족수 150명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총리의 탄핵 소추는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아서 벌어진 권한쟁의 심판도 필요 없는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다수가 인기 없는 소수를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넥서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수의 폭정, 다수의 전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기였습니다.